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봅슬레이 국가대표 지금 이제 15년 차, 15년 차요. 예, 15년 차 국가대표 선수 김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중국에서 오신 거예요? 일주일 전에 와서 격리 다 마치고 경기.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차예요. 예, 2008년도에 선발전에 참가해서요. 아, 이제 쭉 그쯤 됐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6입니다. 아, 87년생. 이야, 동안이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예, 어, 동투. 봉투. 예. 네. 일과 가족 2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습니다. 나 같은 아픔을 가진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가 되는 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으시다고 그랬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좀 내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네. 수 있죠. 나 같은 아픔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청각 장애가 있거든요. 인공와우 수술을 했고요. 양쪽 다. 그래서 보시는 지금 것처럼, 귀에 예. 저는 예. 안경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인공와우. 인공와우. 예, 인공와우가 뭔지 그래도 모르시는 분을 예. 위해서. 보통은 보청기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잘 안 들리면 눈이 안 보이면 안경을 쓰듯이 보청기도 많이 쓰는데 보청기보다 더 의학 기술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귀에 보면 달팽이관에 전기적 자극을 주는 그 임플란트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장치를 만나게 되면 소리가 들리는 원리인데, 예, 그렇게 이제 인공와우라고 불리고요. 이걸 통해서 또 많은 소리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청기보다는 더 훨씬 더 잘 들리는 예,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 같은 아픔이라는 게 청각장애에 대한 아픔인가요? 아니면 어떤? 일단은 뭐 청각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가지고요. 아버지 제가 고3 때 돌아가셨는데 외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에게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그래서, 예, 총괄적으로 표현하면 뭐 사회적 약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분들한테도 뭔가 희망을 얻고 또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저도 또한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예, 더 멋진 선례가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청각장애는 언제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랑 어머니랑 이런 부분에 의견 다툼이 많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각장애가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대해서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잘 들리니까 예전에는 어머니가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를 불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그때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저는 이 수술을 하기 전에 인공와우 수술을 하기 전에 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못 들었던 걸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통 만화 같은 거 보면 막 만화 재밌어서 막 보잖아요. 애들이 뭐 짱구도 보고 둘리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림을 봤지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모르고 상상력으로 제가 이런 내용을 둘리가 뭐 떠나고 뭐 깐다삐아 뭐 도우너를 만나고 막 이런 인지를 하는 둘리는 저만의 스토리예요. 남들과 아는 내용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소리가 안 들렸는데 네. 인공와우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수술은 몇 년 전에 하셨죠? 제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오, 상당히 오래전에 하셨네요. 예, 21살에 그쯤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니면 좀 지나서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게 예후가 더 좋아요. 근데 저는 성인이 돼서 한 케이스인데 사실 좋진 않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소리가 안 들렸을 때는 프로였나요? 아닙니다. 일반 학생이었고 체육 선생님을 꿈꾸던 학생이었고 체육 선생님을 꿈꾸던 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더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 거죠. 제가 어릴 때 꿈이 운동선수였거든요. 항상 가정통신문이나 아니면 저기 장래희망 적으면 저는 늘 1학년 때부터 뭐 고3 때까지 빠짐없이 운동선수 적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운동선수라고 꾸준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면은 뭐 겨울 스포츠가 한국이 이렇게 활성화된 나라는 아니었죠. 그렇죠. 이게 게시판에 가자 밴쿠버로 하면서 쿨러닝 영화처럼
썰매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아,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인연이? 그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호기심에 참가했다가 아, 예, 덜컥 발탁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학교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가자, 밴쿠버로. 예, 딱 그 글자. 그리고는 썰매가 있고, 예. 그때 이제 저희 학교 운동장에서 그때가 서울시 대표 선발전이거든요. 서울에서 운동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아, 뭐 바디빌더도 오고 뭐 스트롱맨, 뭐 육상 선수, 뭐 해병대 뭐 다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안 들렸으면 봅슬레이 선수가 되기는 어려웠겠네요.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사실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수술을 했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쪽만 했기 때문에 아, 한쪽만 단 했기 한쪽, 때문에. 일본 나가노에서 무한도전 팀하고 함께 촬영했을 때 그때 이제 또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는데 제가 왜 저는 청각 장애인입니다라고 말을 안 했냐면 그래도 태극마크를 달고 제가 정말 그냥 운동 좀 한다는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청각 장애가 있다고 해서 핸디캡이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저 자체로서 가치를 평가받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합격한 거 아닙니까? 그 서울시 국가대표 선발전도 1등하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 나가노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1번 아, 역할, 2번, 3번 아. 운전하는 사람, 밀어주는 사람, 브레이크 잡는 사람 있는데 이 4명을 뽑는다고 이 기존에 있는 국가대표까지 다시 리바이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1번 자리에 1등, 2번 자리에 1등, 3번 자리에 1등, 4번 자리에 1등을 해버린 거예요. 살아있네. 예, 그렇게 하기가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예. 네 포지션을 한두 개만 1등한 게 아니라 4개 다 1등을 해버렸다고요? 그렇죠. 한쪽 귀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야. 근데 이미 그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멋진 선수인데 후배들에게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4번의 올림픽을 경험했거든요. 2010년부터 14 소치 올림픽, 2018년 평창 올림픽, 지금까지도 4번에. 근데 아직까지도 제 한계에 도전하는 열정이 여전해요. 아무래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선수 생활 지속하는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결혼하셨습니까? 예, 총각인 것 같아요. 결혼했습니다. 예, 결혼해서 예,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고요. 아, 봅슬레이라는 종목 특성상 경기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에 있죠? 평창에. 평창에만 있어요. 예, 평창이면 문제 안 돼요. 주말이라도 볼 수 있고 뭐 시간 되면 음. 잠깐 외출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해외에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겨울 종목이니까 보통 9월, 10월에 나가면 3월에 들어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참 나이가 든 남자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근데 젊잖아요. 예, 또 젊고 또 가정에 아주 또 애정이 많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더 제가 더 부각시켜서 아이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반대의 케이스인 것 아내한테 같아요. 주고 싶습니까? 아이한테 주고 둘 다 싶습니까? 주죠. 둘 다 주죠. 그래도 1번은 아니죠. 아, 너무 이상적이시다. 진짜. 너무 이상적이셔. 제가 들어갈 틈이 없으셔. 지금 우리 감독님들은 지금 동의 안 되는 표정이거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봅슬레이 선수를 했어야 되는데. 아, 이런 눈빛에 우리 감독님들이 지금 3분, 나이 잡수신 우리 감독님들은 나는 왜 카메라 감독을 했을까? 나는 그렇습니다. 봅슬레이 선수로 지금 웃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동현 선수는 다른 케이스니까 지금 가정에 대한 어떤 아픔으로 시작된 것으로 인한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고 싶고. 예. 근데 사실 어느 날 5, 6개월 딱 하면 애들이 되게 빨리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말이 늘어버리고 예. 그리고 그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정서가 갑자기 이렇게 툭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그때 그 생경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지방 강연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전국 투어를 돌다가 오면 예전에는 뭐 집에 들어왔는데 뭐 애들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아빠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은 애들아 그러면 아빠 애 아니에요. 이러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뭐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장 큰 보물 중에 하나는 이 커가는 시간을 보는 건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게 있거든요. 4년 뒤 올림픽 한 번 더 나갈 것 같고 8년 뒤에 또 나갈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원해요. 그럼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요? 44이요.
48에도 나갈 생각입니까? 그때도 가능할 것 같으면 네, 또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해외 훈련이 많고 평창에 좀 많이 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아마 그 경험 하셨을 거예요. 해외 많이 나가셨잖아요. 그때 지금처럼 데이터로 페이스타임을 하기 전 시절, 예. 국제전화만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시절에는 저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고 봐요. 맞아요. 너무 그 애절한 그리움. 근데 이제는 이 속도가 빨라지고 이게 어디에 있든 페이스타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라진 게 전 그리움이라는 이 단어 같아요. 애절한 그리움. 본질에 대한 생각. 가족이 뭐고, 자식이 뭐고, 부모는 무엇이고, 부부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이고, 삶과 시간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생각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끝까지 불태우셔라. 일에 미련도 없이. 그리고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함께하는 시간에 질을 올려가자. 퀄리티를. 그리고 그리움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자. 함께 있으면서 그립지 않은 것보다 함께 계속 있는데 그립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 집이 훨씬 많거든요. 그 그리움을 갖고 이 특수한 상황에서의 시간의 퀄리티를 높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같이 계속 살면서 싸우고 냉담하고 별로 대화가 없는 그 가정보다 훨씬 더 가정의 본질의 모습을 갖고 있으실 것 같다. 네. 그리고 아이들도 아쉽긴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큰 유산은 아버지의 살아간 뒷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 작년 11월 25일 날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인공화학 수술이 된다는 거를 기적적으로 알고 그 수술을 하고 아버지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있으나 아버지가 없이 자랐어요. 왜냐면 아버지하고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아마 이제 그 소리가 안 들리는 수십 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아들 입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세계가 그걸 이해하고 그 세계만의 고유한 반응으로 나한테 이게 와야 되고 이게 인간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티키타카가 돼야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끊겨버린 채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항상 현존하지만 아버지는 저한테 좀 블랙홀이었어요. 귀가 안 들린다는 게 귀가 안 들리는 걸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니까 세상이 재미있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1차적인 재미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1차적인 재미 그러니까 직업의 선택도 아까 이제 귀가 들리고 나서 난 프로 선수 할 거야. 사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제가 보기엔 귀가 안 들렸으면 프로 선수는 저는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귀가 안 들리니까 인물이 되게 좋으시고 머리가 명석하셔도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직업의 한정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노동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노동일을 잘했는데도 작가로 못 나가고 리더로 못 나갈 거예요. 그냥 계속 시간을 팔아야 하는 그 공간 안에 딱 이렇게 갇혀 있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외적 조건이 좋고 뭐가 좋아도 그러니까 그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너무 처절하고 철저하게 이제 물론 가장 그 처절하고 힘듦을 겪었던 건 아버지였고 우리 본인이지만 이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도 제 삶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봅슬레이의 앞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 키맨이 그
그 각도와 무게 중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이 뒤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제 삶이 봅슬레이처럼 돼버렸어요. 그 키맨이 이 문제로 인해서 각도를 다르게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인생이 봅슬레이 같다라고 느꼈어요. 야, 이거 내 안에 한 사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키맨이 있고 또 그 다음 누굽니까? 두 번째는. 푸시맨. 그러면 세 번째는 누구예요? 또 푸시맨. 아. 옆에 좌우로. 아, 오른쪽 왼쪽으로? 네. 마지막에 이제 브레이크맨. 아, 네. 인생하고 정말 비슷한 것 같네요. 네. 앞에 방향을 조정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 오른쪽 왼쪽으로 힘차게 밀고 나가는 힘차게 사람. 밀고 나가는 사람. 마지막은 이것을 제동하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적절하게 이게 하나가 됐을 때 그 엄청난 속도를 탁탁탁 타고 거의 예술 같은 그게 되네요. 안 그랬을 때 엄청 위험하죠. 그렇죠. 전복되고. 그 전복으로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나요? 예, 제가 그렇게 다친 적이 많아요. 그래요. 예. 어디를 주로 다치는 거예요? 목이 꺾이면서 신경을 좀 다쳤나 봐요. 그래서 오른쪽이 다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서 있어도 무너지고 뭔가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재활만 9개월 했거든요. 그러고도 다시 또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도전해서 또 살아남고 또 국가대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가장 큰 견인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마음에 빚이 많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귀가 안 들리는데 귀를 잘 들리게 후원해준 곳도 많고 그래요? 또 그리고 제가 가끔 저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종이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대기실에서 강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할머니 모시고 끌고 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종이를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뭐 대전에서 올라온 아무기 누구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될 존재고 어리석은 존재인데 너무 힘들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선생님이 움직여야 하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종이를 줬거든요. 저 사실 그때 제가 마비가 오고 저도 굉장히 힘들 때예요. 집에서 이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강연에도 종이를 받은 게 머리를 빵 이렇게 맞은 기분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한 시기였거든요. 그때 든 생각이 누군가 저를 보고 희망을 얻고 꿈을 얻는데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다시 그 사람들의 꿈을 주고 희망을 주려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고 나아가야지만 내가 꿈을 이뤄야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또 꿈을 꾸기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 갚아나가야 할 빚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한계에 도전해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고 희망을 줘서 고맙다. 또 우리 아이가 뭐 귀가 안 들리는데 뭐 멋진 선례가 돼서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걸 보면서 포기하는 인생을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도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신 것 가운데 그 단어가 너무 다가온 것 같아요. 빚인데 그냥 빚이 아니라 이게 사랑의 빚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희망의 증거가 돼야지. 내 자신에 대해서, 과거의 내 자신에 대한 희망의 증거이기도 하고, 이제는 또 사회의 빚을, 사랑의 빚을 받아서 내가 이제 내 실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됐는데, 그러면 또 그게 누군가에게 그게 돼야지. 저도 강연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이 약간 그 교집합이 있거든요. 내가 변화받아봤어요. 어떤 좋은 만남으로. 그래서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전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동현 선수는 희망의 증거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니야, 내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 나도 이 빚을 꼭 나도 쉐어하고 싶어. 근데 그건 마치 소가 이제 우유가 불었는데 짜지 않으면 염증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되게 좋은 게 쌓여 있는데 순환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안에서 곪기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원리하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족하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 안에 좀 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걸 내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오히려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르듯이,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좀 개인과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해지는데 자박자박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동현 선수의 지금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인공화호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똑같은 체력과 정신력을 갖고 우리는 또 되게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아이들은 이걸 좀 미리 이런 정보를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걸 모든 걸 해보셨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뭐 누군가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안 들렸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먼저고, 인공화호에 대한 홍보도 그렇죠. 사회적 그렇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으로 조금 더 홍보를 한다면 그렇죠.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고, 부모님들이 참 많은 부모님들이 좀 조급해하세요. 아, 저도 강연 다니면서 얘기 듣는 게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누구보다 힘든 게 부모님보다도 본인이거든요. 그렇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방구석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하고 아니면 컴퓨터하고 태블릿만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그게 참여가 차단이 없고 되니까. 차단이 돼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과 관심으로 같이 그 마음을 공감하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굳이 성경 구절을 갖고 온다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순간 촥 하고 뜨거워지는 느낌, 그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일단 오늘 저에게 좋은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19년에 2019년에? 3년 전에. 그리고 아이는 지금 한 명. 그렇죠. 아이를 더 낳으실 계획도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몇 명까지? 2명 더. 앞으로 2명 더. 예. 총 3명이요? 예. 아내분도 동의하신? 원래 아내는 5명이라고 했는데 3명으로 합의 봤습니다.